문재인 대통령이 기해년 첫 근무일인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경제계 인사 300여 명을 초청해 신년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조와 틀을 바꾸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반도체 등 주력 품목들의 수출 감소로 새해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은행권 연체율이 2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 들어 대출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높아지기 시작한 연체율도 더 뛸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평균 6천 원가량 더 받게 됩니다. 매년 4월 반영되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부터 1월로 당겨졌습니다. 이상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한 건데요. 하지만 지난달 수출은 감소로 돌아서서 새해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성적표가 나왔군요. 어땠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6,0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5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수출을 시작한 이후 70년 만에 최대입니다. 사상 첫 6천억 달러 돌파는 지난 2011년 5천억 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입니다. 네, 그런데 연간으로는 추세적으로도 어떤 상황인가요? 네, 데이터 추세를 보면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13대 주력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 수출이 지난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하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해외 생산이 늘고 중국 기업의 추격으로 33.7% 감소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수출은 6.1% 감소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단가 하락과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마저 지난달 88억 6천만 달러로 8.3% 감소했습니다. 2016년 9월 이후 2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줄어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전히 통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인데 새해 수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미중 무역 갈등 상태가 여전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수출 증가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을 3.1%로 지난해보다 약 2% 낮게 잡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도 초호황기가 꺾이면서 증가율이 둔화 추세인 만큼 수출 위기감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7%에서 올해 3.5%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세계의 경기 둔화는 수출 감소를 야기해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새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와 비슷한 2.6%에서 2.7%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작년 우리 수출이 역사상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화려한 기록 뒤에는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수치는 늘었는데 주력 업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성장세를 견인했던 반도체마저 불안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분쟁 등 위험 요인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관련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해 말까지 생산과 투자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네. 특히 설비 투자 감소폭도 큰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설비 투자 감소가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장 전망을 암울하게 보고 있다. 예. 기업주들의 이제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지표기도 하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설비 투자가 감소됐고요. 사실은 지금 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늘어나야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어떤 무역에 나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감소했다는 것 자체가 지표들도 이 무역 관련 동향 지표들이 대부분 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1분기 막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시무식하는 날인데요. 바로 이제 엊그제까지의 4분기에 비해서 1분기 전망은 이게 이 종합 지표로 봤을 때 5.5%포인트가 떨어진 상황이어서 네. 1분기 자체가 우선 암울하다. 출발이 어둡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나마 우리 경제에서 버팀목이 됐던 수출이 이제 꺾일 수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건 뭐 그동안 예고가 돼 온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 장기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예측해 왔지만 예. 정부 입장은 좀 다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 지난해 이제 그것도 12월 완전히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결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 지표가
6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네. 역대 최초로 돌파한 거고요. 5천억 달러를 돌파한 후 7년 정도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6번째로 달성한 위협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올해 역시 6천억 달러의 수출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2년 연속 이어가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기조인데 문제는 이제 기업들이 여기에 호응해줘야 되는데 네. 기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경제의 견인차였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시장의 슈퍼 사이클이 잦아들고 있다. 태풍의 이제 폭이 줄어들고 있고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난해부터 이미 감지됐던 일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올 상반기 중에 만약에 위축된다면 우리 경제, 특히 우리 무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력 수출 품목들이 전반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수출을 이끌어온 양대 품목인 반도체 그리고 석유화학 쪽에 이 수출 호조세가 꺾인 거 생각보다 이제 충격이 큰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사실은 석유화학은 이미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분기까지는 석유화학이 약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4분기까지 좀 주력이 뭐냐 반도체를 빼놓고 보면요. 무선 통신 쪽이 조금 괜찮았고요. 기계도 일부 조금 이제 늘어나는 듯한 추세가 감지가 됐고요. 그리고 섬유, 우리 전통 산업이긴 한데 이미 사양화된 산업이죠. 그리고 석유화학. 그런데 이제 섬유와 석유화학은 문제는 이게 첨단형 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고 있느냐? 여기 이제 물음표를 찍을 수 있겠고요. 무선 통신, 반도체, 가전인데 가전도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먹거리를 챙길 수 있는 주력 산업들이 올해는 상당히 위험하다.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결국은 그 다음 그럼 넥스트 플랜이 뭐냐. 이것이 좀 모호하다는 게 지금 우리 산업 구조상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저희 새해 첫 방송부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참 안타깝게 안타깝죠. 여겨지는데 네. 뭐 할 얘기는 해야 하니까요. 이 반도체 쪽이 특히나 지금 쇼크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것 네.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반도체 경기 하강이 올해 뚜렷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동안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반도체 수요는 왜 그렇게 많았을까? 무엇보다도 이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열려서 네. 지금 이제 완숙기에 이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스마트폰과 호환 가능하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태블릿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기기들인데 지금 반도체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늘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난해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 그 주력이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에요. 네. IoT, 냉장고에도 인터넷이 들어간다. TV에도 들어간다. 세탁기에도 들어간다. 지금 다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제 물론 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요는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더 이상 새로 늘어날 품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홈 네트워킹도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뭐 드론 산업 이야기하지만 이 드론도 지금 이제 우리가 쓸 만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규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더 반도체가 쓰여질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올해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없네요. 그럼 네. 어찌 보면 팽창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포화 혹은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언젠가 또 새로운 디바이스로 교체 수요는 있죠.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확장이 멈췄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는 위기감을 가져야 되고요. 반도체 산업은 전형적으로 이 장치 산업입니다. 장비 산업입니다. 결국은 중국이 지금 맹추격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언제까지 더 이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하지 않다. 이게 네. 이제 어두움을 좀 드리고 있는 대목이죠. 네, 수출에 좀 먹구름이 들으면서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주요 기관들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하향 있죠. 조정을 네네. 했는데 경제 성장 그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을까요? 아까 자막 잠깐 보셨지만 정부의 지표가 2.6에서 2.7. 네. 정부는 사실 연초에 의지적인 입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2.7까지 노력은 해보겠는데 2.6까지는 방어해야 한다. 예. 이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 이상 되기를 국민들은 기대를 하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냉정하게 현실을 전망해야죠. 예. 지금 국내의 이 대기업의 경우에는요. 2.3에서 2.5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들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은 2.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2.5에서 2.6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2.3까지 갈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시작할 때 각오해야지. 저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다고 보는 것이
연초에 우리가 낙관론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최악의 상태까지도 가정을 각오를 하고 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2.3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새해 맞이해서 우리 경제, 수출과 관련해서 전망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계, 재계, 정부 등 각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19년을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한 첫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문 대통령은 우선 어려웠던 지난 2018년을 잘 견뎌준 국민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는 점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성공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 그러나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면서 깊은 우려도 함께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이며 2019년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겠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또 혁신을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한 마중물로 혁신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산업 전 분야 혁신은 물론이고 접근 방식도 혁신해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 혁신을 위해서 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 안전망 확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위험은 그만큼 낮추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행사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는 점이 눈에 두드러지네요. 그렇습니다. 그 모양새가 참 그렇죠. 문 대통령이 신년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사실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좀 해석을 해보면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배려하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신년회는 더 잘 사는, 더 안전한, 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오부 요인과 정부 부처 장관 등 정계, 관계, 재계, 군 등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해 첫 출근 날을 맞아서 직장에선 시무식을 열고 있습니다.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는 현대차 시무식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 기자, 오늘 현대차 시무식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아침 8시 정도 시무식이 2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무식에서는 더욱 이목이 쏠렸는데요. 현대차그룹의 오늘 시무식에서는 지난 9월 취임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이 처음으로 직접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세대 교체와 함께 본격적으로 정의선 부회장 시대를 알리는 계기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군요. 정의선 부회장의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정의선 부회장은 무엇보다 변화와 혁신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역량을 한데 모아서 경영 과제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행보를 가속화하여 새로운 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또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권역별 책임 경영 체제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2021년에는 국내 자율주행 친환경 로봇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2025년에는 친환경차 44개 모델 연간 167만 대 판매를 통해서 클린 모빌리티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임 기자, 지난해 현대차 실적이 부진했는데 올해 현대차의 전략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올해에만 13개의 신차를 출시해 미국과 중국 등 주력 시장의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차는 올해 468만 대를, 기아차는 292만 대를 국내와 해외 판매 대수 목표로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본사에서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은행권 연체율이 2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새해 들어서 대출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높아지기 시작한 연체율도 더 뛸 것으로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연체율이 얼마나 오른 거죠? 네, 이번에 공개된 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인데 0.6%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대출액의 0.6%가 1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전달보다는 0.02%포인트 올랐고 2달 연속 오름세입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눈에 띄게 올랐는데요. 지난해 10월 말 0.46%에서 0.51%로 한 달 새 연체율이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기업대출 부문에서도 대기업 연체율은 다소 떨어졌지만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대출은 연체율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네, 연체율은 이미 오르고 있는데 대출금리 상승세는 이제 시작이라 걱정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던 게 지난해 11월 30일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연체율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번 인상된 기준금리는 이달 중순부터 시중금리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때 1%대 후반까지 내려갔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 중반에서 최고 4%대 후반까지 일제히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미 5%를 넘어선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기자, 예금금리는 어떻습니까? 네, 기준이 되는 금리들이 올라서 대출금리가 오르는 건데 예금금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지난해 11월 기준 금융사의 예금이나 적금의 평균 금리는 1.9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보다 0.15%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특히 저축은행 등 소위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고객 확보 차원에서 최근 예금금리를 더 높여 2%를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출과 마찬가지로 예금에도 한국은행의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데다가 올해 또 계속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 예금금리도 꾸준히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올해 통화정책 방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통화정책이 한국 기준금리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준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이주열 총재가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주열 총재는 시무식을 마치고 9시 20분쯤 기자실에 들러서 출입 기자들과 다과회를 가졌습니다. 30분간 진행된 다과회에서 이주열 총재는 현 대내외 경기 상황과 향후 통화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이 통화정책에 있어서 국내 경기도 중요하지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간다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줄어든다면 금융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 시장 안정 차원에서 좋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통화정책의 보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경기 상황에 대해선 내다 보이는 여건이 진짜 정말 녹록치 않다. 또 특히 바깥 여건이 우호적인 게 별로 없다라고 말해서 현 경기 상황을 암울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이 총재가 물가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물가가 전망치보단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총재는 유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질지 몰랐는데 60에서 70달러로 봤지만 40달러로 떨어졌다면서 물가는 생각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물가는 상반기가 끝나고 7월쯤에 다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과 관련해선 금리가 오를 경우 상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건 취약계층의 문제라면서 사회안전망 대책 등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놨고 이 문제는 저희 중앙은행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카카오가 메신저 피싱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카카오톡에 글로브 시그널을 도입합니다. 글로브 시그널은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대화 상대가 해외 번호 가입자로 인식되면 프로필 사진에 주황색 바탕에 지구본 그림을 띄워주는 기능입니다. 카카오는 최근 해외 가상 번호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례가 급증해 해당 기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5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0.17% 하락해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내림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단독주택은 0.79%, 연립주택은 0.07% 각각 올라 주택 종합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평균 6천 원가량 더 받게 됩니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이 방향돼 연금 수령액이 좀 더 오른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폭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물가 변동률 반영 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부터는 연초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의 인상 반영되는데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금액 조정 시기가 기존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해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형평성을 맞췄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게 되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자가 작년 9월 기준 450만 6,800여 명이고 월 평균 수령액으로는 39만 8천 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금액에 소비자 물가 변동률 1.5%를 추가 반영하면 매월 40만 4천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5,970원이 인상되는 겁니다. 같은 방식을 적용했을 때 월 204만 5천 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당장 3만 원 더 오른 월 207만 6천 원 정도 수령하게 됩니다. 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91만 800원에서 13,000원 오른 92만 4,500원입니다. 전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은 이번 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주시 교복 대리점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리트 학생복과 아이비클럽 한성, 스쿨룩스 등 유명 교복 브랜드들의 청주 지역 대리점 3곳은 낙찰 금액 인상을 목적으로 사전에 투찰 금액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에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을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한 것일 뿐이라며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기재부가 청와대에 KTNG 사장 교체와 적자 국채 발행 압박을 주장해온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에 차관보와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청와대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강압의 의혹 증거라며 올렸는데요. 기재부는 당시 치열한 내부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가 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며 청와대가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강압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신 전 사무관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영상을 또 공개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새벽 신 전 사무관은 긴급 인터넷 방송을 통해 검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폭로가 공무원의 비밀 누설이라고 밝힌 기재부에 대해 감방에 가는 것도 괜찮다며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폭로를 통해 나라를 바꾸고 싶었다며 기재부가 고발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호사를 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2019년 기해년 증시 개장 첫날입니다. 1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증시는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전환하면서 0.9% 하락세 2022포인트에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은 0.4% 오름세로 67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실 종목들입니다.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약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 5G와 AI 분야에서 기술 주도권을 잡을 예정인데요. 여기에 반도체 섹터에서 디램 수요가 증가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38,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IT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입니다. 현재 갤럭시 S10의 생산이 본격화된다면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4분기에 실적이 하향 마무리된 점이 아직까지 영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주입니다. 남북경협주는 현재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김정은의 신년사가 발표된 직후에 남북경협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남북경협주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